알폰스 도데 별. 그것은 내가 리부룽 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일씩이나 사람이라고는 통 그림자도 구경 못하고 다만 양떼와 사냥개 검둥이를 상대로 홀로 목장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이따금 몽딜루르의 은자가 약초를 찾아 그곳을 지나가는 일도 있었고 또는 피엠몽에서 온 숲 굽는 사람의 거무대대한 얼굴이 눈에 뜨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도 외로운 생활을 해온 나머지 좀처럼 입을 여는 일이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어서 남에게는 말을 거는 취미도 잃어버렸거니와 도무지 무엇이 지금 산 아래 여러 마을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는지를 통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두 주일마다 보름치의 양식을 실어다주는 우리 농장의 노새가 방울소리를 언덕길에서 들려올 때, 그리고 꼬마 미아로의 그 또랑또랑한 얼굴이나 혹은 노라도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에 남실남실 떠오를 때면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느 집 어린이가 영세를 했고 누가 결혼을 했는지 그 사이 산 밑에서 일어난 소식을 연애 캐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도 관심이 쏠리는 것은 주인 댁의 따님, 이 근처 백리 안에서 가장 예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히 관심을 가지는 기색은 보이지 않고 아가씨가 자주 잔치에 참석하며 저녁 나들이를 하는지 또는 지금도 새로 나타난 멋쟁이들이 잇따라 아가씨의 환심을 살아오는지 이런 따위를 넌지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산에 사는 보잘것없는 일개 목동인데 그런 건 알아 무엇하느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나대로 지금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 나이 20살이었다고. 그리고 스테파네트는 지금까지 한평생 내가 보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보름치의 식량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식량은 그날따라 아주 늦게야 겨우 도착하였습니다. 아침 나절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미사를 보고 오기 때문일 테지. 그러자 전시 때쯤 되어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이번에는 길이 나빠서 노새를 몰고 떠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하며 초조한 마음을 달래었습니다. 드디어 3시쯤에서 말끔히 씻긴 하늘에 온 산이 비해졌고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일 때였습니다. 나뭇잎에 물방울 듣는 소리와 개천에 물이 불어 잘잘 넘쳐 흐르는 소리에 섞여 문득문득 방울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흡사 부활절날 여러 종류에서 일제히 울려오는 종악소리와도 같이 즐겁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새를 몰고 나타난 것은 꼬마 미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라도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천만 뜻밖에도 바로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노새의 등에 실린 버들고리 사이로 의젓이 올라타고 몸소 나타난 것입니다. 맑은 산 전기와 소나기 뒤에 싸늘하게 씻긴 공기를 씌어 얼굴이 온통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꼬마는 알아 누웠고 노라도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기 아이들을 보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는 노새에서 내리며 그간의 모든 소식과 그리고 도중에 길을 잃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사연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아가씨 머리에 꽂은 꽃 리본이며 그 눈부신 스커트, 그리고 그 곱고 빛나는 레이스로 단장한 화려한 옷차림을 보면 덤불 속에서 길을 헤맸다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무도회라도 들어가서 실컷 놀다가 늦어진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아무리 바라보아도 내 눈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그렇게 가까이서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겨울이 되어 양떼를 몰고 벌판으로 내려가 저녁을 먹으러 농장으로 들어가면 가끔 아가씨가 식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하인들에게는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가씨가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만하면 넋을 잃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바구니에서 식량을 끌어내기가 무섭게 스테파네트는 신기하다는 듯이 주위를 휘휘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들이 옷이 더럽힐까봐 스커트 자락을 살짝 걷어올리더니 양을 몰아넣는 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자는 구석이며 양 모피를 깐 집자리며 벽에 걸린 커다란 외투이며 내 채찍 그리고 구식 엽총 따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가씨에게는 재밌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 산단 말이지? 참 가엾기도 해라. 밤낮 이렇게 외로이 세월을 보내자니 얼마나 갑갑할까?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지? 무슨 생각을 하며? 당신 생각을 하며죠, 아가씨.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치밀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답한데도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어찌나 당황했던지 한마디도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러한 낌새를 눈치채고 내가 쩔쩔매는 꼴을 보며 기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 동무라도 가끔 만나러 올라오니 정말 여자 동무가 여기를 찾아올 때면 황금의 양이나 에스텔의 선녀를 눈앞에 보는 듯 하겠구나. 이런 말을 하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는 그 귀여운 몸짓을 하든지 요정이 나타났다가 얼른 숨 돌릴 겨를 없이 가버리는 그런 서운한 뒷맛이 정말 아가씨야말로 내게는 영락없이 에스텔의 선녀같이만 보였습니다. 잘 있거라 목동아. 조심히 가셔요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비탈진 산길 속에서 가뭇가뭇 사라진 뒤에도 그 노새 발굽에 채여 연방 굴러떨어지는 돌멩이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심장 위에 덜컥덜컥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래오래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그 애틋한 꿈이 달아날까봐 나는 감히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졸음에 겨운 듯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다 되어 내려다 보이는 산골짜기듯이 차차 푸른빛으로 변하고 양들도 울 안으로 돌아오려고 매매 울면서 서로 몸을 비비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밑으로 내려가는 언덕배기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가씨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세 생글생글 웃던 모습은 간데없고 흠뻑 물에 젖어 추위와 공포로 오로로 떨고 있었습니다.